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가 4월 12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진행됐습니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열었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로 덮친 가운데 매년 4월에 열리는 최고인민회의를 강행한 것인데요.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최대 명절인 김정일 생일 행사를 취소하고 국경을 폐쇄하는 등 초유의 조치를 단행한 후에 열리는 최초의 공식적인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 이 시점에 왜 회의를 열었는지, 북한의 숨은 의도는 무엇일까요? 뭔 컨셉이야? 뒤통수 잘생겼다. 잘한다. 자, 김정일 위원장의 그 생일 관련 행사도 안 했던 북한이 어떻게 이렇게 대대적인 행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이 코로나 때문에 그 엄청난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사실 그 이번 위기는 과거의 위기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너무나 엄청난 위기다 보니까 이번 대회를 열면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열겠다. 이런 메시지를 아마 담긴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북한 내부가 상당히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680명이 모이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이 국가 최고 방역 체계를 선포하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통제를 했는데 이 많은 인원을 모였다는 것은 이제 다 끝났다는 것을 한번 선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 내부가 지금 코로나 위기 때문에 온갖 위험 위기가 창궐하고 막 물가가 오르고 막 그런 무질서가 나오다 보니까 이걸 한 번에 잡기 위해서는 뭔가 센 행사를 해야 된다. 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 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 여부가 굉장히 화두에 올랐었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령해 동지. 박범주 동지가 주석단에 등단했습니다. 김정은이 그 강원도 지역에서 포사격 훈련을 이제 지도했거든요. 그러니까 포사격 훈련을 먼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아마 최고인민회의에 참석 안 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이게. 네네. 예, 왜냐하면 온 나라가 지금 긴장해 있고 이 코로나 위기 때문에 북한 경제는 완전히 폭삭해 있는데 이 경제를 내팽개치고 나는 포사격이나 구동하겠다. 제가 보건대는 그 북한 내부의 위기를 제대로 공감하지 않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북한에 대한 과신을 하고 싶어서 회의를 하는데 예. 본인은 코로나 위험하니까 안 나타난 거 아닐까 모르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지금. 그러니까 680명이 모여놨는데 또 거기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그럼요. 때문에 자기는 이제 빠지고 너네는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인데 이어서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북한의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일 북한 당국이 세계보건기구 WHO에 제출한 코로나19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여전히 확진자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우리나라에서 신형 코로나 virus 감염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중앙과 도, 시, 군 비상방역 지휘부들에서 전염병 예방과 관련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경에서 입국자들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미 들어온 입국자들을 빠짐없이 찾아내 격리 장소에 격리시키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전염병 발생 초기부터 비루스의 유입과 전파를 과학적이면서도 선제적이고 봉쇄적으로 막기 위한 엄격한 방역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청정 지역이 아님을 증명하는 정황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앞뒤가 다른 북한,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요? 이만갑 식구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멋있어. 진짜 같잖아. 뻔뻔하게 멋있다. 지금 뭐 뺀 거예요? 김중 씨, 귀에서 뭐 뺀 거예요? 예? 귀에서 뭐 뺀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 습관적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북한적으로. 예. 이제 수진이 한 번도 안 해보셨다고 했잖아요. 이거 멋있어. 이거 뉴스 끝나고 저렇게 약간 솔딱솔딱하는 거 멋있어. 근데 일어났는데 밑에 추리닝 입고 있잖아.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난리인데 북한의 행보는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떤 정황들이 정확히 포착이 된 건가요? 북한으로 이제 중국에서 그 작년 10일부터 1월 초까지 시진핑 주석이 그 남방 지역의 항공사에다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남방 지역 주민들이 우르르 몰려갔는데 여행? 예. 그들을 상대한 북한인들은 누구냐면 국가안전보위부, 통전부 이런 중앙당의 핵심 요원들이 이제 관리를 하게 됐어요. 예. 그런데 갑자기 북한이 1월 20날에 다 닫아맸습니다. 다 나가라고. 근데 300명이 못 나갔어요. 예. 이 못 나간 중국인들을 45일 동안 격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국가 최고 방역 체계를 선포해가지고 예. 온 나라를 갖다 통제를 했는데 확진자가 없다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미국의 정찰 위성 그리고 이제 미군 사령관이 얘기를 한 결과 맞아. 북한의 인민군대가 45일 동안 전체가 이동이 금지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 내부에 엄청난 확진자가 나왔고 이 문제 때문에 북한이 심각하게 이걸 보고 있다. 그리고 김정은이 거의 한 달간 몬산으로 빠져가지고 안 나왔어요, 거의. 그러니까 김정은이 허위 부대까지 감염이 돼가지고 문제가 심각했다는 그런 보도까지 있는데 그만큼 지금 북한 내부는 심각한 분위기가 있는데 본인들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외신을 통해 보니까 그 평양에 있는 그 외국인들이 못 나오고 너무 답답해하고 있다는 것도 뉴스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제 청진에서 일가족 5명이 코로나가 확진이 됐는데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가지고 일가족이 다 죽었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었고 그리고 북한 군에서 100여 명 정도가 집단 감염에 걸려가지고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군대 자체 이동이 아예 사라진 그렇게 해서 외신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 확진자가 없다라는 거는 저희는 좀 믿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죽은 사람도 있고 정황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왜 확진자가 없다고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독재 국가는 이게 안전 것들은 이제 잘 보도를 안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사실은 초기 때 의사들이 경고를 했는데 이걸 다 막지 않았습니까? 근데 북한도 사실은 엄청난 그 실상이 있는데 이거를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있다고 주장할 경우에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데 엄청난 이제 어떤 그런 난관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체제 유지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조금 재난이 있을 때는 그 축소해서 발표하거든요. 근데 아예 없다고는 발표 안 했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건 아예 없다라고 발표하잖아요. 그건 역으로 정말 많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북한에 만약 코로나19가 확진자가 나오고 만약 확산이 된다면 이걸 막을 수 있는 의료 체계는 준비가 돼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면역력인데 북한은 이제 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너무 이제 목 집어넣은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걸리는 순간 그냥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약간 열이 나거나 감기기가 있거나 폐가 안 좋은 사람들은 무조건 격리를 시킵니다, 그냥. 전염을 안 시키는 예, 격리를 시키는데 이 격리 시설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도 없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밥도 없고 그냥 막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죽으면 묻어버리고 살면 내보내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그 대참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예측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뉴욕이나 뭐 런던이나 이런 전 세계적인 도시들도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 걸 북한의 그런 되게 열악한 의료 체계가 막아낼 수 있는지가 의문이고 실제로 우리가 확진자 수를 알려면 진단 키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북한이 과연 그 진단 키트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자기네 나라에 확진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 아예 모르는 게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번에 모실 분은요, 북한의 의료 현장, 그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해주실 분을 모십니다. 민홍 씨 소개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대단한 분 나오셨습니다. 북한판 엄친아입니다. 남부를 꺾는 훤칠한 키에 완벽한 외모까지. 그런데 말입니다. 이분 키와 외모뿐만이 아닙니다. 스펙까지 완벽 그 자체, 스펙까지 완벽 그 자체. 분나무 대생 이광진 씨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해산여학대학에서 고려학을 공부하다 2018년 한국에 온 이광진입니다. 북한 의대에 생겼던 저희 생활과
북한 의료계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 공부한 게 뭐라고요? 고려의학인데 여기서는 그냥 한의학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쪽에 우리는 치면 한의대생인 건가요? 네, 좀 비슷해요. 비슷해요? 자, 궁금합니다. 의대를 다니다 오신 분을 처음 만나는 건데 오늘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여쭤봐주시고. 자, 이광진 씨. 정말 잘생겼다. 약간 홍콩 배우 느낌도 나고 옆에서 봤는데 컷날이 진짜 완전 예술이에요. 고수. 고수 닮았어. 제 스타일이에요. 뭐야? 제 스타일이에요. 뭐야 이 아줌마가. 여기 어머님. 시원이 어머니. 결혼하더니 많이 과감해졌다. 닮으셨어요. 약간 인상이. 어머니 약간 같아. 닮으셨어요. 어머님하고. 좋다. 어머니 같아. 닮으셨어요. 어머님하고. 좋다. 어머니. 야 진짜. 야 진짜. 울자 같네. 울겠다. 아니 희진 씨 북한에서 이렇게 의대생이 이렇게 생겼어. 꽃미남이죠. 인기 장난 네, 아니니까. F4의 이민호 씨죠. 이민호 씨죠. 뭐에 이민호? 아니, 광진 씨 스스로 내가 북에 있을 때 좀 여자들이 쳐다본다 이런 거 좀 느끼셨어요? 흰카? 조금. 겸손하기까지. 말을 길게 안 하네, 아니 미남들은. 이게 지금 나이도 엄청 어리네요. 몇 진짜? 저 93년생이에요. 93? 애기네. 28살. 네. 93년도에 태어나셨어요? 네. 근데 저 고려의학을 전공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정확히 고려의학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그냥 한의학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침과 뜸, 부항이나 안마 같은 뭐. 안마학이 있어요? 네, 그게 고려학부만 있는 거예요. 고려의학과학원은 우리 당의 보건 정책을 높이 받들고 고려의학 기술을 발전시켜 인민들의 건강 증진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 많이 나왔었어. 손이 침 잘 넣고 생기셨네, 저는. 또 뚱 많이 맞았어, 우리. 뚱 많이 떴지, 저 뚱쑥으로. 고려의학은 이제 중의학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한의학은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 혹은 대한제국 이걸 이제 전통을 계승했으니까 한의학이라는 이름을 가져가고 북한은 그걸 말할 수 없으니까 통일 고려 그런 어떤 전통을 가져가면서 고려의학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북한은 고려의학, 한국은 한의학으로 해서 구분을 짓는 거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아무튼 의대 가는 게 쉽지 않죠? 의대가 쉽진 않아요. 의대를 가려면 평의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입시과외부터 들어가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한 1년 전부터 딱 의대 시험만 보게 입시과외부터 입학까지 1만 달러 정도가 들었었어요. 그때가 2014년도 때였거든요. 그래서 1만 달러면 평의대 정도 가고 지방에서 김일성 종합대학 간다. 이러면 한 2만 달러 정도로 든다고 하더라고요. 입시가이가 더 비싼 거죠. 그러면 고려의학을 전공한 그 친구들은 거의 다 집안이 잘 살겠어요? 아무 곳이나 좀 빈부 차이가 심하죠. 거기도 잘 사는 학생들도 많고 좀 살림이 어려운 학생들도 많고. 근데 의대도 여러 과들이 있잖아요. 고려의학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 좀 꽂히면 막 끝을 보는 그런 좀 기질이 있거든요. 예. 중학교 때 4학년 때부터 중국어 그 가정교사를 받았어요. 졸업할 때쯤에 가르치던 선생님이 이 정도면 그냥 어디가 휴학도 하고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고려학부 가면은 동의보감이나 관련한 의학 책들 보면 처방이랑 뽑아내려면 다 한자가 관련되니까. 그렇죠, 한자니까. 그러니까 고려학부에서 중어를 잘한다면 좀 인기가 있고 그렇지. 좀 나의 특기를 좀 발휘할 수 있는 좀 그런 기회가 아닐까요? 네, 좀 어딘가 질려갈 수 있죠. 좀. 그렇죠. 아니 강희 씨 특기를 막 10분 발휘해서 일단
그 고려의학에 당당히 입학을 했잖아요. 북한의 의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보시죠. 고려의학을 정복하기 위한 필수 관문. 첫 번째, 주인 없는 시체를 녹여라. 뭐야 이거? 주인 없는 시체를 녹여라. 뭐야 이거? 녹여라는 뭐예요? 노려라가 아니라? 녹이래. 오타 아니야, 오타? 시체를 노리는 것도 웃긴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학대학 인체해부학은 모든 학과니까 맞아요. 그것은 필수 과목이거든요. 네. 근데 해부실에 들어가면 시체들이 아무튼 그 쫙 이렇게 전열되어 있는 게 있어요. 뼈 위에 근육만 있는 것도 있고 포르말뇽에 거기다가 해가지고 막 시체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아, 포르말데이드. 근데 저희가 대학이 대학병원하고 붙어 있거든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하루는 저희 교수님께서 병원 가가지고 그 뭐 좀 가져오라는 거예요. 갔는데 시체를 주는 거죠. 이런 마대다 해가지고 주는데 마대. 그걸 가져와서 보니까 3살 난 그 남자의 시체였거든요. 근데 3살 난 그 남자의 시체였거든요. 근데 그게 무연고자 시체, 그러니까 주인 없는 시체죠. 아유. 그런 걸 가지다가 저희가 그 50리터 플라스틱 통에다가 그 찬물을 가득 넣고 그 언 시체를 결국 녹이는 거예요. 네. 녹은 시체를 해부대에 올려놓고 선생님 이렇게 집도를 하면서 우리도 같이 보조 붙으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네. 머리부터 다 하는 거죠. 좀 사실 좀 무섭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이 있어야 본인이 수술을 하기 위해서 예, 공부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설미 씨는 너무 놀랐지만 여기서는 사실 그냥 공부인 거예요. 네, 맞아요. 해부는 필수예요. 심혈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장기 그 위치라든가 해부도 봤을 때 그게 경락의 위치라든가 그걸 알아야 그 침을 다 놓고. 그렇죠. 그런데 북한에서는 아무래도 무용고자나 이렇게 사망한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의학대학의 해부용 시신으로 네. 되나 봐요. 예전에는 그 고난의 행군 그 시기에는 좀 살기가 좀 빳빳해가지고 그 막 굶어서 막 그 돌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인 없는 시체들. 그런 걸 저희 교수님들 그때는 학생 때니까 되게 그런 시체들 가지다가 막 해부도 하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번에는요. 고려의학을 정복하기 위한 두 번째입니다. 고려의학을 정복하기 위한 필수 관문 두 번째. 경비실 스승님을 접선하라. 응? 경비실 스승님이요? 경비실에 스승님이 계셔? 특별학원과 같은 건데 침구학 선생님과 짬짬이 시간 있을 때마다 그 개별적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좀 강의를 받는다고 할까? 경비실에서? 네, 침 같은 거는 어느 일정한 장소가 딱 주어져야 딱 되는 게 아니고 이 상황에서도 그냥 밑에 뭐 깔고 그냥 거기서 놀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경비 아저씨가 선생님이 아니라? 아니, 저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침구학 선생님과 실습할 데가 없으니까 그 경비실에서. 네, 친구 선생님이 경비실 같은 데 가가지고 그 자기 배에다 침을 놔라 하면서 그 자기 몸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 침을 꼽고 파리도 꼽고. 이야, 진정한 스승. 과외를 받는 건 나갔죠. 네. 과외비를 받으시고? 그 과외비를 받는다고 하기보다도 선생님한테서 좀 이쁨 받는 애들이죠, 그게. 경지 씨. 아, 그러면 개인 교수같이 이렇게 불러다 이렇게 받는 거군요. 저기 공부 잘하는 친구들만? 네, 좀. 우등반 같은 건가요? 우등반 같은 건데 몰래 경비실 같은 데서 따로 받는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 하면 좀 그런 거고 좀 짬짬이 그냥. 예. 그 선생님 관심을 많이 받다 나니까. 선생님이 부릅니까? 아니면 학생들이 찾아갑니까? 저희 학부에 한 200명 됐나? 근데 그게 한 10% 정도 애들이 그냥 그 선생님 관심을 좀 받는데 막말하면 좀 이해관계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주는 거죠? 네, 저희도 선생님 숙제를 많이 풀죠. 아니, 그럼 돈 없고 못 낸 나머지 90% 학생들은 아예 그런 걸 수업 못 듣는 거예요? 빈부 차이가 심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은 강의 시간에 받은 지침을 해가지고 복습을 한다든가 자체적으로. 저희 학부에 보면 그런 애들도 있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의사 집안. 그런 애들 파리. 있어요. 집안이 비법이 따로 있어갖고 네. 그냥 다니면서 침 놓고 이렇게 환을 지어서 팔아갖고 자기 또 학비를 대는 애들도 있었거든요. 아직 면허증은 없는데 네. 거기도 국시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그러니까 시험이. 네. 그래야 정식으로 하는 거죠? 네네. 아, 그럼 국가에서 처벌을 안 합니까? 그렇게 면허증 없이 자격증 없이 그렇게 의료 행위를 했을 때? 아무래도 자격증 없는 사람이 그렇게 사고를 내면 좀 처벌하죠.
날파리 의사들이 진짜 많은데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간 경화가 오신 분이 귀에다만 침 넣는 분이 지방에서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하여튼 그 집에 와가지고 한 달 동안 치료했는데 간경화가 다 나았대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그 집에 들어 앉아 있고 그 집에 무문짝에 불이 나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이 다 몰려가서 그 집이 되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 날파리 의사가 온다고 해서 되게 잘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아니라 날파리라고 하는구나. 네, 날파리 그냥 그러는데 근데 그 의사가 의사 자격증이 있는지 누구도 면허증인지 물어도 안 봐요. 그냥 이 사람 고쳤다 하면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막 오는데 어떤 아이가 됐어요. 어머. 8살짜리 아이가 귀에다만 침을 넣었는데 귀에다만 이 사람을 침이 넣는 뭐 그 집안에서 내려오는 법이래요. 했는데 애가 돼서 그 집이 이제 다른 집에서 막 난리 피운 거예요. 이거 뭘 잘못 건드렸나 봐요. 그래서 말 돌아오게 하라니까 알았다고. 오늘 쉬고 내일에 오라고 해서 내일에 갔더니 이 날파리 의사는 없어진 거예요. 어디 갔는지 모르고 찾을 수도 없어요. 그거 뭐 법적으로 찾아도 안 주더라고요. 이런 일이 북한에는 비일비재하겠네요. 많아요. 이번에는요, 완벽한 북한 고려 의사가 되기 위한 3번째 관문입니다. 고려 의학을 정복하기 위한 필수 관문 3번째. 사지외과 실습? 북한은 모든 이름이 무서워. 설마 사지가 이 사지? 북한은 뭔가 그냥 감자 캐는 것도 감자 전투고. 사지외과가 뭐 같아요, 조스파이크 씨? 네? 사람을 사지로 부르는 그런 전투적인 것을 사지로 뭐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네요. 네. 이런 거 아니에요? 사지면 팔다리잖아요. 네, 팔다리에 관련된 거니까 뭐 정형외과인가 보다. 네, 팔다리. 아, 진짜 정형외과네. 그래요? 네. 진짜? 그래서 정형외과를 저기서 사지정형외과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사지외과라고 부르거든요. 뭐 여기서 정신과가 저기서 뭐 사식고 거실 뭐 사식고가. 네, 사식고가 뭐 이렇게 한의학이 뭐 고려학 이것처럼 이렇게 말마디가 다른 답부지 뜻인 것 같아요. 오. 아니 근데 광진 씨는 고려의학이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사지의학이에요? 아, 그게 고려학부에 들어갔지만은 졸업할 때는 대학 간판만 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학할 때 과하고 학부하고 졸업할 때 배치하는 게 뭐 딱 동일하지 않아요. 제가 고려학부 졸업했어도 산원에 배치될 수 있고 사지외과에 배치될 수도 있고. 양쪽을 다 배우는군요, 그러니까. 그럼 전공이라는 의미가 전혀 없네요, 북한은? 네, 고려의학과 신의학을 같이 배합해서 치료하는 게 많아요. 근데 제가 침 놓고 하는 것보다도 붙이고 막 칼로 뜯고 하는 게 좀 그게 좀 성격이 좀 맞는 것 같아서 그냥 그쪽에 좀 실습을 하고 싶더라고요. 외과 쪽에서. 네, 실습을 나가니까 책상 위에서 뭐 병력서 작성하기보다도 실제 나가서 환자 이렇게 대면하면서 병력서도 작성하니까 뭐 좀 실감이 와닿고. 그렇죠. 그리고 사지외과 같은 경우는 보면 차 사고로 해가지고 사람들 좀 죽어서 들어오는 게 많아요. 겨울에는 사지과 병실이 꽉 차요. 그 환자들이 차 사고가 너무 많으니까. 교통사고. 네, 교통사고. 환자가 그렇게 많아요? 네. 차가 구니까. 차 전복되고 하니까. 다 적재함에 차 타니까 사람. 왜 송주 어머니 왜 이렇게 교통사고 환자가 많은 거예요? 사람들은 한국처럼 여러 자가용 이런 차가 아니고 북한은 다 트럭에 사람들 많이 타고 다닌단 말이야. 한 번 뒹그면 그 뭐 50명 다 완전히 다치니까. 맞아요. 다 다치. 그다음에 도로가 막연하고. 그렇지, 도로가. 데코복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꾸니까. 데코복고가 뭐예요? 데코복고가 뭐예요? 도로가 막연한데 데코복고가 많다고요? 도로가 원래 한심한 데다가 그 한심한 도로에 또 구덩이가 너무 파져서 차가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불친다고? 구덩이가 데코복고구나. 도로 상태가 안 좋지 좋다고. 않아서 덜컹덜컹. 그래서 이게 참 그 병원에서는 그러면 환자가 너무 넘치겠어요, 네, 사지외과에서. 그래 죽어서 들어온 사람들 많으니까 죽은 사람이라도 째진 데는 부채가 되고 하니까 시체를 상대를 해가지고 그냥 이 봉합 연습을 하는 거죠. 훼손된 시신을 봉합하는 거를 해주는 거죠. 왜냐면 망자에 대한 예우이기도 하고. 무섭지 않았어요? 조금 좀 무서운데 그래도 그때만 지나면 괜찮아요. 어느 큰 병원에 실습을 나가나요? 그러니까 양강도 의대병원. 덧병원이죠. 양강도는 다 합니다. 그 양강도 의대병원이 원래 큽니다. 제가 시집 가서 그 시집견에서 한번 그 의대병원에 입원해서 그것도 또 힘이 있어서 그 의대병원에 입원했단 말입니다. 함부로 입원 안 시키답니다. 그때 보니까 예형상은 진짜 크답니다. 큰 병원이구나. 네, 큰 병원. 양강도병원입니다. 그게 완전 양강도의 의대병원입니다. 크겠다. 아니, 병원에서 의대생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예요? 어떤 거에 있고? 선생과 같이 동행하면서 상처 치료하고 간호사들과 같이 처치도 하고 그리고 뭐
때로는 그 팔다리나 뭐 쑥 하니까 장기도 막 해가지고 막 이 가스가 차면은 저희 또 관장 될 때도 또 있거든요. 관장이요? 네. 관장을 한다고요? 그 환자들 배에 가스가 차면은 영유관장이라 해가지고 그 즉시 가스 뽑는 건데. 그거 있어요. 예, 억지로 이렇게 해주는. 준비 잘못하면 그게 나중에 똥배락 맞고. 어떡해. 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앞에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아니, 우리가 보통 이만감이 자주 그러잖아요. 뭐 있는 앞에서. 이거는 안 하는 걸로. 예. 이건 안 하는 거야. 야, 진짜 거기도 별일 다 하네요. 링거 꽂을 아세요? 그거야 잘하죠. 그거는 그냥 보통적으로 아무 사람이 하는 거죠. 의학대학생이라면. 간호사들도 하는 거고, 이런 사람도 아닌 거고. 거기 엑스레이 있었어요? 네, 있죠. MRI나 CT는요? 다 있죠. MRI도 있어? 다 있는데 그게 전기사전 때문에 쓰지 못해. 야, MRI 찍는데 전기 나가면 기계만 있어. 들어가다 끼는 거 아니야? 전기 나가면 한국에서 비상발전으로 병원은 무조건 돌아가거든요. 저기는 그 연료를 태워서 그 발동기. 네, 그걸로 전기를 뽑으니까. 북한 병원에 계시면서 북한 병원의 그 환경들 어떤 열악함에 대해서 느낀 적이 있어요? 네, 그 심전도 한다든가 그런 거 한다 할 때 뭐 전기가 항상 공급되는 게 아니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이 발동기 돌려갖고 거기서 나온 전력을 해 돌리는데 그것도 뭐 기름을 태우는 게 다 돈이니까. 네네. 그래서 본인 부담이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게다가 심한 중증 질병이라든가 뭐 그런 종양 같은 것도 뭐 지방병원에서는 그냥 치료를 못 하는 것이니까. 저기 평양 중앙병원 올라가야 되는데 그 추천서 받는 것부터 해가지고 다 돈이죠. 그러면은 뭐 심전도 받으려면 자기가 본인 부담이면은 발전기 돈을 돌려서 전기값을 내야 되는 거예요? 네. 검사, 진짜요? 약물은 충분히 있었어요? 약물 같은 것도 포도당이나 피니실 같은 거는 그 도병원 자체에서 만들었거든요. 그 나머지 그 용액이 다 자체 본인 부담이 들어가야 돼요. 외부에서 약을 사갖고 병원 와서 의사 선생님한테 여기 약 있는 걸로 저 좀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방을 다 때려줘요. 때려주는데 병원 앞에 보면은 그런 약 파는 개인집들이 막 몇 군데 돼요. 개인집이라는 건 일반 가정집을? 네네, 가정집. 약국이 아니라. 가정집에서 그냥 다 약을 파는 거죠. 저기 우리네는 김영직 인민병원이 정말 크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한 번은 거기 북한에 있을 때 너무 배가 아파서 근데 그 한국에서 그 뭐라 그러는가 이거 초음파. 초음파. 그 김영직 인민병원에 딱 한 대 했단 말이야. 초음파가. 그래서 그걸 배가 너무 아프니까 그 후성증 때졌단 말이야. 거기 가서 이렇게 보라. 갔는데 거기서 지금 올라온 게 꿀을 300g 가지고 내려오라는 그 꿀을 왜 가니까 이 배에다 바르는데 꿀을 가지고 오라는 그 꿀이 300g에서 내가 못 갔습니다. 배에다 왜 꿀을 바르죠? 그 초음파하는 게 이 꿀을 바른단 말입니다. 우리는 꿀을 바른단 말입니다. 우리는. 젤이 없으니까. 없단 말입니다. 근데 한국에 오니까 약이 없어서 난 그게 꿀인 줄 알았습니다. 야, 이거 팔이 꽤나 끼겠어요, 진짜 꿀로 하면. 근데 그게 개인이 알아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치? 개인이 가지고 와야 해줍니다. 그 초음파를. 그다음에 포도탕도 사탕가루에다가 녹마 500g씩 가져가야 그 링게로 만들어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제약회사를. 아니, 큰 병원인데 약물이 부족하고 돈 없으면은 딴 데로 가야 되고 처방을 가지고 가정집으로 가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뭐 북한이 이제 말이 무상 치료라고 하지만 사실은 뭐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차라리 돈 내고라도 고쳐야 되는데 돈을 내고도 사실 고치기가 힘듭니다, 이게. 그리고 김씨 일가나 중앙당 간부들이 쓰는 봉화 질려서 여기에는 최신 설비를 갖다 놓고 있고 일반 주민들 거는 사실은 너무 한심해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은 아무렇지 않은 수술을 가지고도 북한은 다 그냥 사망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제가 2살 때면 되게 북한이 의료 환경이 좋다고 되게 무상치료 제도 뭐 만세하면서 그렇게 엄청 자랑할 때예요. 제가 그 장염을 알았는데 그 다음에는 점점 낫지 않고 아예 쓰러져가지고 병원에서 그러더래요. 얘가 지금 링게를 껐는데 아기가 바스러지게 울어야 되는데 눈만 가만히 뜨고 있더라는 거예요. 엄마 얘 왜 이러냐 그러나 얘 못 산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혈해야 돼. 그러면 내 거 뽑아주시거나. 지금 만삭인데 피를 어떻게 뽑냐고. 내 이 뱃속에 아기를 포기하더라도 난 알을 살게 해야지. 그러나 병원에서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럼 어떻게 되냐고. 아니 그 똑같은 혈액형 사람을 데려오라고 하더래요. 돼, 맞아.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때
A형이었던 거예요. 아버지 피도 안 되고 엄마가 B형이 맞는데 만삭이라고 안 되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피 좀 달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피에 대한 애착이 엄청 강해요. 맞아. 내 못 먹고 못 사는데 내 피를 준다는 거는 상상도 못할 일인 거예요. 헌혈을 안 해요? 헌혈을 안 해요. 마침 그때 B처럼 우리 아버지 친구가 왔는데 왜 울고 있냐. 얘 지금 피를 뽑아야 되는데 아, 그 왜 그러냐고. 가자고 해가지고 2명이 가가지고 피를 뽑아가지고 저를 살칸 거예요. 맞아. 1년 뒤에 피 뽑고 저 잘 살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아버지 B형이었던 거예요. 병원에서 혈액형 검사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 혈액형도 다 틀려. 다 틀려. 아니 평양에서는 금혁 씨 열악한 건 마찬가지겠는데요, 보니까? 그래서 무상 치료라고 하지만 사실 거기에 드는 비용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부자들이 아니 이왕 같은 돈이면 내가 왜 평양에서 치료를 받냐, 차라리 중국 가서 치료를 받지. 맞지. 베이징이나 심양 쪽에 대형 병원에 나와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저 지금 왼팔이 여전히 뼈가 잘 안 붙은 상태거든요. 여전히 이게. 근데 어렸을 때 팔이 부러졌었어요. 그래서 평양 김대 의대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받았는데 의사가 보더니 냅두면 나 이러는 거예요. 냅두면 그러니까 굉장히 아픈데 깁스만 해줬어요. 근데 깁스도 잘못 해줬어요 그때. 그래서 여전히 뼈가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원에서 너무 아파가지고 다시 엑스레이 받았는데 이거 누가 이렇게 붙였냐고. 그래서 북한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의사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의사 진짜 돌팔이 아니냐고. 너 이제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비 오는 날이면 팔목이 쑤셔요 항상. 아이고. 저는 이제 미척추 절단 수술을 했어요. 북한에서. 뭘요? 미척추 절단 수술이요. 그게 뭐예요? 꼬리뼈부터 세 마디가 없어요, 제가. 미척추 절단 수술을 했어요. 북한에서. 뭘요? 미척추 절단 수술이요. 그게 뭐예요? 꼬리뼈부터 세 마디가 없어요, 제가. 교화소에서 이제 나무에 찢겨갖고 그 세 마디가 다 부서졌어요. 근데 안에서 부서지다 보니까 걸어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해야 되는데 그 상태에서 계속 산에 올라가 나무하고 하다가 교도소 마치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거 수술 안 하면 척추 위에 세 마디 위에까지 계속 이제 척추가 썩어 올라가는 거예요. 어머. 네, 그러니까 뼈가 조각이 났으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제거를 해야 된다는데 하시는 분이 도병원에 한 분이 계신대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뇌물을 주고 이렇게 해서 그분이 올라와서 수술을 했는데 마취 없이 했어요. 마취 없이 했어요. 뼈를 저는 마취 없이 딱 수술장에 들어갔는데 네, 근데 그거 마취 왜 안 하냐? 그거는 또 마취제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이 의료기기가 온전치 못하다 보니까 사람이 제가 이렇게 누워야 돼요. 이래야 미척추 수술을 째고 끈을 가지고 망치로 두드려서 한 마디 한 마디 세 마디를 잘라내야 되는데 전신 마취를 하면 쓰러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엉덩이를 수그려야 수술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안 시킨대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의자처럼 이렇게 D자형으로 간 데다가 저를 엎어놓고 6명의 간호사들이 자 선생님이 끈을 줬어요. 밑에 이만한 바켓을 하나 놓고 끌대를 쥐고 척추 한 마디 한 마디를 잘라내는데 자 하나 둘 셋 하면 6명에서 동시에 저를 누르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아프니까 튀니까. 그때 저는 세상에 이제 어머니가 밖에서 제 울음소리를 듣고 2시간 동안 울어갖고 눈을 못 떴어요. 아라는 울음이 안 나고요. 승냥이 울음소리, 이게 짐승한테서 나오는 소리, 우와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기절을 하겠더라고요. 이러다가는 근데 제가 기절을 할까봐 칸파라는 주사가 있어요. 북한에 정신이 이렇게 있어요. 칸파라는 주사를 정신 희미할 때 넣는데 하여튼 여기 엉덩이 두 쪽에 수술을 끝나고 보니까 칸파를 한 20대를 맞은 것 같아요. 여기다 계속 정신이 잃을까봐 계속 찌르면서 했는데 그래도 저희 어머니께서 너무 감사한 게 그 뼈를 다 뽑아주셔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하나 추억이 있는데 이빨이 너무 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 동네에 이제 의사라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의사가 없으니까 의대 생을 이제 그냥 의사를 갖다 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 한 명이 앉아가지고 이빨도 뽑고 다 가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이제 이빨이 너무 아프니까 이빨을 뽑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마취제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벤치를 이렇게 뽑는데 진짜 생이빨을 뽑았어요, 진짜 제가. 근데 그 순간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생리를 벤치 뽑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치과에 가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 추억이 떠올라가지고 근데 한국은 진짜 아프지도 않고 너무 좋더라고요. 자,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번에 모실 분은요. 롤러코스터보다 더 굴곡진 인생을 살아오신 분입니다.
우리 김일중 씨가 그분의 일대기 알려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만갑 공식 보도원 김일중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마치 영화 속 주인공과도 같은 분입니다.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분이신데요.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러시아 한국 대사관으로 간 북한 벌목공. 러시아에서 벌목공을 하던 주인공은 탈북을 위해서 장장 8,000km가 떨어진 한국 대사관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 대사관을 탈출하고 또다시 찾아간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곳은 바로 러시아에 있는 북한 대사관이었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북한 대사관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본인이 탈북을 시도했던 걸 직접 자백하기 위해서였다는데 이렇게 탈북의 꿈에서 좌절하나 싶었지만 16년 만에 바다를 통해 탈북을 하게 됩니다. 그 어떤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 과연 이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영화 같은 일대기의 주인공 김윤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홍원에서 온 김윤일이라고 합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러시아에는 왜 가신 거예요? 네. 90년대 러시아를 뽑는 계기가 많이 됐어요, 북한에서. 아, 러시아. 90년대 시작이 됐는데, 벌목을. 그때 장가가고, 애들이 있는 조건에 러시아에 리모브 가게 돼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 엄마가 뇌혈전을 앓고 있었어요. 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벌목 가서 약도 많이 가져오고 이 사양을 가져올 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양 한 구람에다가 돈 좀 벌어 가져올 기다 이렇게 계획하고서 러시아에 갔어요. 벌목이라면서 돈은 그걸로만 버나요? 아니면 또 딴 것도? 아닙니다. 처음엔 벌목을 하고 열심히 일했죠. 근데 그 일하는 게 돈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젊었으니까 러시아 말 열심히 배웠어요. 열심히 배워가지고 장사하기 시작했는데. 무슨 장사 하셨어요? 약 장사요. 거기서 감기약, 드로찔, 무슨 졸론, 뭐 이런 체기약이라든가 이런 약들을 약국에 가면 그걸 이제 좀 빗자루를 다 쓸어왔어요. 싹 다. 그 간부들한테 팔았죠. 그러면 그 간부들은 다시 북한에 가서 팔고. 멋있었다. 아 근데 간부들 상대로 약장사 하시던 분이 어떻게 한국 대사관을 왜 가신 거예요? 그때 고려일보라고 한글로 된 신문이가 러시아에 퍼졌어요. 퍼진데 이제처럼 우리한테다 전단지를 많이 주고 우리 또 장사하면서 이게 신문을 봤어요. 그렇지. 봤는데 한국이 잘 살고 이자처럼 내 북한에서 있을 때 속해 살았다는 것도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92년도에 장사하면서 보다 보니까 대한민국 대사관이가 최초로 생겼어요. 모스크바에. 그전에는 러시아에 대한민국 대사관이 전혀 없었어요. 소련이죠. 네. 그때 그 대한민국이 잘 사니까 대한민국 오고 싶어가지고 그때 탈북 시도를 했죠. 예. 아니 근데 북한 주민 신분이셨잖아요. 네. 거리가 가까웠나요? 한국 대사관이? 아니면은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가 있었나요? 아니 쉽게 접근하기 좀 힘들고 러시아에 가가지고 그때 하바롭스크 엘가라는 데 있었어요. 우리 엘가라는 데서부터 하바롭스크까지 오자면 이틀 와요, 기차로. 그런데 하바롭스크에서 모스크바까지 가면 한 주일 가요, 기차로. 한 주일이요? 네, 일주일. 저울 열차를 타고 가셨다고요? 네. 이 북한 사람들 기차표를 러시아에서 팔아주지 않았어요. 그렇지. 네, 그랬으니까 우리가 러시아 사람들하고 약장사하면서 서로 친해졌던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보고 표 2장을 구입해가지고 2명이서 같이 평도 중산에 있는 형이 됐는데 그 형이 같이 해가지고 모스크바에 왔어요. 세상에 횡단 열차를 타고 일주일 만에. 네. 지난번에 순실 형님이 이제 그죠? 탈북해서 여행 삼아서 지금 시베리아 횡단열차 탈 때도 놀러 왔었는데 여러분 여기가 아모르강인데 엄청 추워요. 북한 기차 냄새 나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침대 칸이. 이건 아예 탈북을 하려고 지금 열차를 타고 일주일 동안 달려가신 거잖아요. 야, 그 기간 동안 무섭지 않으셨어요? 안 걸리나? 무서운 건 없고 그냥 기차 타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냥. 기차가 제일 편하죠.
대범하시네. 예. 일주일 만에 모스크바에 도착했어요. 택시들이 기다리더라고요. 택시들이 또 외국인들이랑 잘 받아주고 친절하게 대해줘요. 그래 그때 한국 대사관에 데려다 주더라고요. 한국 대사관이 딱 처음에 가봤을 때 러시아 경찰이 그 앞에 딱 서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뚫고 들어가지? 막 담 넘었나? 그러니까 우리 그냥 들어가니까 가만히 있더라고. 인사 탁 하더라고요. 가만히 있더라고. 인사 탁 하더라고요. 잘못 알아봤는데? 어딜든 당당하게 들어가야 돼. 생긴 똑같이 생겼으니까 북한 사람, 한국 사람하고 똑같으니까. 아니 대부분의 북한 주민은 담 넘어 들어가거든요. 맞죠. 막 싸우고 들어가거나. 그렇지. 그때 하니까 옷 좀 러시아식으로 좀 잘 입고 이랬어요. 머리도 좀 이게 좀 길고. 좀 또 인상이 약간 고위직상이세요. 그래. 맞아. 그래 했으니까 그냥 통과시키더라고요. 대사관 들어가셔가지고 바로 그럼 기소 의사를 밝히신 거예요? 네. 대사관 들어가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기서 북한에서 왔는데 이사처럼 대한민국에 서울에 가서 살고 싶어서 왔다. 그래 진술서를 쓰라 하더라고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다 하는 거 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쭉 썼죠. 그냥 담소 나누듯이 그냥 대화 나누듯이. 네, 대화 나누듯이 그저 이야기 서로 하며 자연스럽게 그저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굉장히 담담하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하나도 안 떨리셨어요?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말을 잘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잘해서 그래가지고 떨리는 건 안 없고 별로 그저. 선생님 말씀 들으면 탈북이 너무 쉬운데. 맞아. 그래 하다 나니까 우리를 태워가지고 월세방. 여기를 한국으로 말하면 월세방이죠. 빈집에서 우리를 월세방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살게 하더라고요. 근데 대사관 가가지고 어쨌든 한국 서울 가고 싶다고. 네. 그런데 지금 월세방 갔잖아요. 네. 어떻게. 월세방 3개월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서울 가고 싶어서 왔는데 갑자기 월세방에다가 넣는 거예요. 강철 선생님. 아니 정말 목숨 걸고 해서 진짜 가서 대사관에 요청을 했는데 왜 3개월 동안이나 못 오고 이렇게 있었을까요? 아마 그 당시에는 러시아하고 한국 관계가 아직 완전하게 돼 있지 않았고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함부로 빼돌리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실은 92년도에 베이징에 있는 그때 한국 대표부에 갔었거든요. 네. 대사관계 딱 하기 전인데 저희는 이제 가게 되면 되게 빨리 오라고밖에 할 줄 알았는데 되게 먼 산 보듯이 이렇게 보더라고요, 저희를. 근데 아무리 그래도 3개월 동안 영사관에 가셨는데 이래라 저래라 얘기도 없고 불안하지 않으셨어요? 엄청 불안했죠. 거기서 가족 생각도 나고 고향 생각도 나고 집 생각이 많이 났죠. 한국에 와야 될 사람이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으니까 좀 속으로 불안하고 잡힐까 싶어서 그래서 계속 기다리다가 시장에 가서 다 비싼 옷 비싼 옷도 입고 이제처럼 머리를 이제 이마에 여자 머리처럼 이마에 길렀어요. 티 안 나게. 네, 티 안 나게 길러가지고 자기 날 위장했죠. 근데 우리가 3개월 지나가지고 안 되겠다. 도저히 소식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가자 해가지고 북한 대사관으로 북한 대사관으로 갑자기? 북한 대사관으로 왜 가요 거기를? 북한에는 간대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간대 정책이. 제 발로 걸어가면 다 한 번은 살려주는 그런 간대 정책. 북한의 강폭 정치라고 하도 90년대 중반 후반 때 도망치는 사람들이 탈북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렇게 죄 한 번 지었다고 다 이렇게 역적으로 몰게 되면 어떡하냐. 장군님은 따뜻한 품이다. 장군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조국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은 용서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 오고 싶은 사람들이 고향 그리운 사람들이 다시 올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걸 장군님이 강폭 정치해가지고 강연에서도 엄청 떠들었었어요. 선생님 그럼 그 후에는 어디로 가셨어요? 시장에 가가지고 술하고 반찬을 좀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북한 대사관 가려고? 네, 택시에 탔어요. 러시아 맥주가 그때 18도가 됐어요. 우리나라 맥주 4도야. 지금 소주가 19도잖아요. 왜 대사관 뇌물로 주려고? 아닙니다. 뇌물 준 게 아니고 택시기사 보고 돈 좀 더 주겠으니까 1시간만 좀 서 있어 달라 해가지고 북한 대사관 앞에? 북한 대사관 앞에 깃발이 보이는 앞에서 택시를 세워놓고 소리 맥주 먹었어요.
이것도 참. 맨정신엔 못 가니까. 거기도 통과도 자연스럽던가요? 거기 통과는 정문에 그 아주머니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디 가는 대표단인가 물어보더라고요. 거봐, 고위직 스타일이니까. 그래, 우리 죽을라 가는 대표단인데요. 그랬죠. 죽을라 가는 대표단인데요. 그랬죠. 죽을라 가는 대표단. 죽을라 가는 대표단이다. 술도 한잔 했겠다. 술 한잔 먹었더니 죽을라 가는 대표단이에요. 그냥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들어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쭉 진술 다 하고 고향이 그립고 이래서 다시 왔다. 와서 이틀 만에 평양 순환병장을 북송하더라고요. 와, 이제 속전속결이네. 그러면은 인천공항에 내려서 돌아가겠다고 하셨다면서요? 진짜? 왜 그러셨어요? 전 진짜 하나도 믿지 않았습니다, 정말. 저는 비행기를 항상 제 표상에는 겉만 봤으니까 그치? 비행기 하는 게 그리 큰 줄은 몰랐단 말이에요. 의자도 학교 뺏어가 지금 쫙 났는데 통로 양쪽에 2개 있답니다. 복도까지 있는데.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하는데 매매치 꽉 차지도 않고 외국인들 매치 있고 우리는 또 한쪽에 두문두문 다 이렇게 앉으라고 그러니까 두문두문 앉았으니까 대합실에 앉아있다. 조금 있으면 비행기가 할 때는 이제 안내원들이 와서 실험지가 있거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영화에서 비행기 안 하긴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란하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새빨간 비로도로 다 우자랑 씌우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비행기가 아니니까 하고서 가면 진짜 이거 다 매라서인데 비행기 지금 이거 리로 간다는 게란 말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저기요, 왜 그런가? 저 복도는 안 갑니까? 그러니까 저 복도는 안 갑니까? 그러니까 다시 또 보던 게 제가 옆에 내 안전하다. 가만히 있으라니까. 왜 그런가? 어느 게 복도, 어느 게 나니까. 야, 우리 들어왔던 거 그 복도 아야 하니까. 그 브릿지. 네, 이거 통로 연결시켜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저는 복도로 알았어요. 그걸 달고 가는 줄 알고. 네. 챙겨가야지. 인천에 비행기 내리는데 또 그 복도 있단 말이야. 비행기 내리는데 또 그 복도 있단 말이야. 복도를 달고 왔네. 날아왔네. 복도를 달고 왔어. 그 평양 가셔가지고 어떻게 되셨어요? 네, 평양 가가지고 저 국가보위부 독방에 와. 한 7개월 살았어요. 오 마이 갓. 와. 국가보위부 독방이라면 우리로 말하면 안기부 그런 최고위급들의 그렇죠. 국가보위부는. 밥이나 안 주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그저 밥 하루 3끼 다 주고 반찬도 한 3가지, 4가지 이렇게 주고 때리거나 이런 것도 없고. 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북한이 되게 어려울 때인데 80년대 후반에 유학생 11명이 도망치고 또 90년대 초반에 이제 벌목공들이 많이 탈북을 했어요, 그때. 그래서 북한 사회가 워낙 어수선한데 자발적으로 왔으니까 이거는 국가보위부가 이제 특보를 해가지고 김정일이한테 보고를 딱 한 거죠.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이제 이걸 살려가지고 선전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니까 때릴 수가 없죠, 이거는. 저희가 알던 그 탈북하시다 북송당하신 분이랑은 되게 이야기가 달라가지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조사를 받으신 거예요? 독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냥 있으면 담당자가 이쪽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나한테 가서도 물어보고 그러면 누구를 만났는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긴 사람이고 그 사람의 인상 특징, 물건을 받았다, 무슨 물건을 받고 돈을 받았다, 그다음 어떤 돈을 받고 이런 것까지 다 세밀하게 조사하더라고요. 그럼 7개월 동안 조사받고는 그냥 좋게 또 풀어주던가요? 7개월 지났는데 간부가 와가지고 나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그 독방에서 독방 문에 처음 나왔어요. 문 열고 나왔는데 중앙당 간부처럼 이렇게 멋있게 생긴 사람이 와가지고 위대한 소년과 친한정지 배려에 의해서 다시 복귀하게 됐다고, 집에 가게 됐다고 이렇게 거기서 한마디 하자고. 와, 그때 진짜 만세를 불렀어요. 진짜 장군님 만세.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하고 진짜 인사 많이 했습니다. 자, 이렇게 김윤일 선생님은 풀려났어요. 풀려나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당의 부름이 있었으니. 뭐야? 지금부터 남조선 괴뢰패당의 임무를 받고 우리의 최고 손놈을 모독하는 전용철과의 기자회견을 록화시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뻔한 직업도 없이 하루하루 보내던 지난해 11월 8일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반공화국 모락단체인 국민전 대표로 가는 김성민 놈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성민 대표 아니야? 김성민 대표님. 어떡해. 그러던 이놈은 저에게 지금 국민전에서 돈까모라는 조직을 만들고 있는데 이에 대해 미국과 남조선 당국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후원을 해주고 있다. 계례청건 놈들은 나한테서 간첩이라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 고문, 러공기 고문, 전신전기 고문. 이야. 녹음기가 고문인가요? 그러게. 머리카락 검사 등 참기 어려운 정말 정신 육체적 고통을 나한테 주었습니다. 하나원 역시 엄지 손가락보다도 굵은 쇠살창으로 된 담장이 사면으로 쭉 둘러싸여 있고 무장 경찰들이 24시간 주야로 감시하는 말 그대로 커다란 감옥입니다. 그럼 김준일 선생님도 저런 기자회견을 하신 거예요? 네. 하셨어요? 네. 94년도에 5월에 분당에서 저를 찾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분당에 가니까 평양에 올라가라 하더라고요. 증명서를 해주는데 증명서에 당중앙위원회 부름하고 소리 부름으로 올라갔어요. 야, 부름을 받은 사람이네. 그래서 내가 왜 올라가야 되는 목적은 모르고 그냥 올라갔는데 기자회견한 부서 직원이가 나 평양역전에 마중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서기국 7부에 갔어요. 위대한 스님과 진해안전 동지 배려로 이제처럼 러시아에 갔다가 내 발로 우리 발로 걸어온 건 우리밖에 없는데 지금 러시아에 2만 명 군중이 있는데 탈북을 한다. 그러니까 2만 명 군중을 돌려세우기 위해서 이 기자회견을 조직하라고 이제처럼 장군님께서 시켰다. 네.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기자회견을 했어요. 인민문화궁전 소회의실에서 했어요. 강철 선생님, 이때 뭐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한국에 왔다 간 분도 아닌데. 90년대 중반 들어가면서 북한이 엄청나게 흔들렸어요, 그때. 막 아사자가 나오고. 근데 이제 러시아에 한 2만 명이 가 있는데 거기가 흔들리게 되면 정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막기도 하고 이 북한 체제 분위기를 바꾸려면 뭔가 필요한데 그때 아마 통전부가 그 기자회견을 조직한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제가 유럽에 갔을 때도 저런 걸 많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우리민족길이라는 사이트가 있는 줄 처음 알았거든요. 그 사이트에 저런 아까 기자회견을 올려주는데 그거는 해외에 나와 있는 노동자를 상대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너희가 뛰어봤자 사람 못 살 것이다 이런 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 저런 걸 봤었어요, 기자회견을. 그런 의미로 아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니 씨도 신기하죠? 네. 우리도 신기하단 말이야. 북한에서 기자회견을 한 사람을 여기서 다시 보게 되다니.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자유롭게 진짜 본인 생각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거기 뭐 이렇게 정해진 대본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옆에서 막 총 겨누고 있어요? 네. 옆에서 막 총 겨누고 있어요? 네. 옆에서 막 총 겨누고 있어요? 네. 아닙니다. 총 겨누고. 아, 그건 아니에요. 아니고 그냥 그 대본을 줘요. 대본이? 대본을 기본 줘가지고 마이크가 여러 개가 이 앞에 있고 그리고 탁사 거기에 이제 그 대본을 펼쳐놓고 일주일 동안 계속 배웠어요. 간부들이 2명 와가지고 전문 우리를 한 사람씩 해가지고 대본을 암송했어요. 드라마 치면. 간첩이라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 고문, 러공기 고문, 전신전기 고문. 러시아에 2만 명 군중이 있는 그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 대본을 이제 말이 틀려도 그 대본대로 하라,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내가 실제 있었던 사연이 아니니까 대본을 열심히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어색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 질문을 하는 기자들도 그 대본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들어가기 전에 난 기자가 그저 딱 한 부서만 있는 줄 알았죠. 그때 판문점 출입 기자 따로 있고 무슨 신문사 기자, 어디 신문사 기자, 어디 신문사 기자 이렇게 다 따로따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본에서 노동신문사 기자가 이런 걸 물어본다 하면 대본을 준 대로 읽어가지고
이제처럼 계속 그 대본을 보면 안 되니까 그냥 머리로 암송해가지고 좀 생각이 안 날 때 한 번씩 봐도 된다. 그거는 녹화하니까 빼도 되기 때문에 잘라서 다시 이렇게 붙여놓고. 드라마네요? 그냥 드라마네. 그럼 그 중에서 그 담당자가 제일 신경 쓴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제일 신경 쓰는 거는 그 40분 동안 기자회견 했어요. 기자회견하고 제일 마지막에 동력 하늘을 보며 울고 울었습니다. 이제쯤 장군님. 연기를 가르치네, 연기를. 동력 하늘을 보며 울고 울었습니다. 이렇게. 동력 하늘을 보며 울고 울었습니다. 이렇게. 민망하시죠, 지금? 다시 하시는 거. 근데 잘하셨네요. 그래가지고 또 그렇게 또 잘하면 또 이자처럼 큰 또 뭐 배려나 뭐 이게 있는 줄 알고 이자처럼 처음에 뭐 평양시민주의나 줄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나올 때 음식거리 평양 음식거리에 가가지고 국수 한 그릇 먹여서 보내더라고요. 그게 다예요. 장난해? 뭐야? 와, 역시 북한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집이라도 안 줬을까? 받은 거 있으시죠? 네? 받은 건 아무것도 없고 평양냉면 국수. 옥류관. 옥류관이 아니고 그것도 옥류관도 아니야. 그때는 평양역전 앞에 음식거리가 있었어요. 옥수덩어리. 고기국수는 싸요 또. 세상에 어떡해. 지금까지 보신 상황을 정리해보면 러시아 벌목을 하러 가셨다가 약장사를 하시다가 고려일보를 보시고 어머나 이런 게 있네 하고 기차를 타고 모스크바에 가서 한국 대사관에 택시 타고 들어가셨고 갔다가 3개월 동안 월세방 살다가 북한 대사관에 갔고 비행기를 타고 평양에 와서 조사받고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탈북에 대한 마음을 먹기는 좀 어렵잖아요. 혹시 무슨 뭐 변화가 있거나 이런 게 있었어요? 네. 그 94년도에 고난의 행군 들어서면서 아버지 엄마가 돌아가시고 한 해 내 동생 내 착 아래 동생까지 죽었어요. 그때 내 옆에 누워서 같이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죽어 있더라고요. 동생이 왜 돌아가셨어요? 동생이 잘 먹지도 못하고 아프고 하니까 약도 못 쓰고 그냥 아파가지고 그냥 죽었더라고요. 25살이 됐는데. 굶어 죽었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때 진짜 그렇게 동생까지 죽이고 나니까 와 그때 우리 아들이 1살이 됐는데 그 아들 1살 된 우리 아들을 안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때 눈물이 엄청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약속했어요. 하늘에다 대고 울면서 너만은 꼭 좋은 나라 데려가 줄게. 너만은 이 나라에서 살게 안 해줄게. 그때부터 탈북을 하려고 결심했어요. 그 아이에게 그런 약속을 하는 아빠의 마음은 전 충분히 이해해요. 워낙에 그곳의 상황이 열악하니까. 근데 반대로 지금 처한 상황도 실은 한번 그렇게 하고 기자회견도 열고 나서 감시가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탈북은 더 위험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근데 아들을 데리고 탈북을 결심한다. 이거는 야 진짜 신중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탈북할 거예요, 도대체? 이제 우리 홍원에는 배밖에 없어요. 바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다를 배워가지고 저 바다를 해서 한국 가자. 내 살 길은 바다다. 그러면은 뱃일을 쭉 배우시다가 얼마쯤 후에 탈북을 하시게 된 거예요? 아들이 17살 때 탈북을 했어요. 17살이요? 17살. 그러면 16년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대단하다. 한 11살쯤이라든가 아이들 한 10살 때쯤에 오면 좋을 텐데 왜 하필 17살 때? 그때 여기 올 때까지 감시가 붙었어요. 올 때까지. 그래가지고 그때도 길은 좀 알았지만 탈북할 생각을 크게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17살 때 몇 달만 있으면 군대에 나가요. 어떻게 안 돼. 군대에 나가면 10년 동안 또 아들을 보지도 못해요. 군대 나가기 전에 빨리 서둘러야지. 서두르지 않으면 아들을 데리고 올 생각은 안 하죠.
동생이 죽고 나서 아들한테 진짜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너만큼은 이 땅에서 안 키우겠다. 진짜 그 마음을 한 번도 안 잊고 계속 생각하셨어요? 네. 계속 배우고 계속 연구하고 계속 보이부 피해 다니고 고기를 잡으면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냥. 열일곱 살이 된 아들을 데리고 온 김윤희 씨. 그 아드님을 이 현장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요? 나와주십시오. 김윤희 씨 아들 김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밝다 되게. 되게 늠름하다. 미남이에요. 아닙니다. 부끄럽습니다. 우리 그 나훈아 선생님 젊으셨을 때 모습 같아요. 아이고 웃을 때 입이 우리 김일중 아나운서 비슷해. 느낌 비슷하다. 여기까지 쫙 벌어지면서. 그러네. 맞네. 아니, 정민 씨. 굉장히 쑥스러워하시는 거 같아요. 뒤끝이 새빨개졌어. 왜? 이런데 처음이라서. 아들 정민 씨도 아버님이 그 탈북 준비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전혀 모르고 있었죠. 남한에 대해서도 제가 알지도 못했고 이제 저희는 국경이랑 연선이랑 좀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렇지. 남한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런 걸 제가 전혀 몰랐었어요. 드라마도 안 봤었어요? 예, 드라마 같은 건 저희가 볼 수가 없고 중국 같은 무협 드라마나 그런 거나 보고 그러니까 저는 흥원인가 하는 데는 처음 들어봤어요. 홍원이요. 처음 들어봤어요, 홍원. 네. 함경남도 함흥 아래, 함흥 위에 있고. 자기가 산데도 지금 뭐 어디가 위치인지도 모르고. 어려서. 그 정도로. 어려서 여행도 안 하지. 예. 함흥은 많이 갔었는데. 하는 것도 모르는데 아버지가 어딘가를 가자고 그럴 때 그 믿었어요? 예, 그게 어릴 때부터 항상 같이 있어가지고 많이 따르고 신뢰하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럼 라진에 가자. 그러면은 라진에 저도 이제는 나이도 이제 거의 성인 돼가고 하니까 저도 이제 돈 벌어야 되고 해가지고 아버지 일 배우려고 했었죠. 저는 뱃일을 배우려고 했었죠. 아버님은 왜 아드님한테 나진에 가자고 하셨어요? 남한에 가자고 안 하고? 왜 탈북하자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방에서는 이 한국이란 자체는 계례도당으로 알고 있어요. 그냥 남조선 계례도당으로 알고 있지. 그나마 이 연선에 있는 사람들은 좀 그래도 드라마도 좀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한국에 대한 그 한면을 한국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우리 그쪽 사람들은 진짜 굶어 죽어도 절대로 장군님 만세를 부르며 굶어 죽어도 진짜 그런 생각은 전혀 못 해보고 있어요. 그럴 수가 있네. 집에 쌀이 한 그램도 없는데 배가 표로 돼서 한국에 왔다가 다시 돌아온 배가 한 2척 정도는 있었어요. 아니 근데 아버님 저는 탈북을 세상에 막 그렇게 오랜 시간 준비하는데 아들한테 얘기 안 해요? 안 하고 가요? 그 누구한테도 이야기하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단속선에 잡히면 내 혼자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야네는 아무 결함도 없이 그냥 불려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죽을 각오를 하고 바다에 일단 출발하고 뜨면 해경이고 태풍이고 다 견딜 수 있으니까. 보이부가 감시가 심했죠? 네. 어느 정도로 심했어요? 그냥 따라다니는 겁니까? 그냥 배를 못 타게 했죠.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한번 탈북했으니까 배를 못 타게 그냥 계속 제동을 거는 거죠. 위험 인물이지. 인터뷰까지 한 인물인데? 선주했던. 근데 그건 상관없고 파도 많고 이럴 때 고기를 많이 잡아서 손주한테다 바치면 손주가 보이부도 막아주고 배를 나가게끔 해주고 이렇게 다 손주가 뒤에서 다 조정해줬죠. 근데 선생님께서 배를 아무리 배웠다고 그래도 폭풍 불면 못 나가는 거잖아요. 네. 안 나갔는데 그 태풍을 봄에 나가서 고기를 많이 잡아야 팔로도 비싸게 팔고 이처럼 돈도 되고. 위험한데. 아니 목숨 걸고요. 그러니까. 네. 그냥 그러면 태풍이 올 때가 고기가 더 잘 잡히니까 돈이 더 되니까 태풍을 어떻게 피하는 노하우 같은 거라도 있으세요? 네. 우리 배는 반자로 된 배예요. 반자. 나무. 목선.
예, 목선인데 이 어떻게 배란 거 어떻게 원리를 만들어서 잘 뒤집어 앉아요. 밑에가 이렇게 넓적하게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동동동동 하면서 밑에다가 무거운 물체를 다 내려놓으면 예, 뒤집어지지 않아요. 네. 아무리 센 바다에도. 이 그쵸. 파도가 세면 파도에 따라서 이 반멀기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치면 요 배를 동동동동 반하게 담죠. 아니 저기 위험하니까 더 안 나가고. 대한민국은요 나갈 수가 없어요. 아니 아까 러시아에서 말이죠. 예, 열차 타고 지금 한국 대사관 갈 때도 담담하게 말씀하시더니 너무 지금 담담해. 태풍을 너무 담담하게 말씀하시는데 암만 그래도요 선장님 태풍이잖아요. 아찔했던 순간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예, 집채만한 파도가 막 몰려오고 하는데 막. 네. 태풍 한 번 나가서 고생을 했는데 파도가 한 그때는 한 10m 정도 됐어요. 한 10m 정도 됐어요. 전봇대. 아파트지. 안 보이지. 선생님이 지금 배예요. 다이빙하는 거죠. 저 전봇대 끝에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넘어갑니다. 저 전봇대보다 높다고요? 그런 파도가 와요? 근데 살아요? 네. 근데 배가 멀쩡해요. 그러면 사람이 그 파도를 딱 맞으면 배 밖으로 튀겨나가면 어떻게 해요? 파도를 안 맞게 이제처럼. 그러니까 이거야. 너 그냥 배가 10m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네요. 파도를 타고. 나랑 올라갔다 서핑하는 거야.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님은 뭐 뱃일 하면서 진짜 무서운 게 다 사라지셨겠어요? 무서운 거 별로 느끼지 못하고 그냥 그래서 제일 무섭다는 게 생존 문제죠. 생존 문제. 북한은 태풍 불어도 초소에서 바다 내보내줘요. 그런데 바다 안 내보내준 경우가 포사격할 때. 포사격이요? 1호 행사할 때. 미사일 사격을 한다면 바다를 안 내보내. 날씨가. 근데 심통이 김정일이가 아니 태풍 불 때 좀 포사격을 하지. 네, 근데 평범한 날 고기 잘 잡힌 날에 포사격해서 바다를 못 나가요. 미사일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내 사람들은 올 동안 포로 저리 많이 쏘는 거야. 그래 생각을. 이게 저 지금 대한민국에서 수없이 나오는 뉴스가 동해상으로 미사일 발사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선생님 때문에 앞으로는 그 뉴스를 보면 아유 어민들 또 욕하고 있겠네. 그 생각 못했어. 고기 잡으러 못 나가요 아예? 아예 못 나가. 앞뒤를 그저 이렇게 해서 못 나가고 5일 정도 못 나가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미사일은 왜 이렇게 쏴대는 거예요 옛날부터? 글쎄 한 번에 쏘고 말아야. 찔끔찔끔 나눠서 쏴. 끝났어. 어떡해. 어선이 안 뜨면은 5일 안에 미사일이 발사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국방부에서나 미군 쪽에서도 배가 안 뜨면. 배들이 안 뜨면 조짐이 있다라고 알 수 있겠는데 아니 강철 선생님.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감청을 다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어선 출항 금지를 딱 내리게 되면 뭔가 있다고 딱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미사일이나 이제 포사격 같은 경우에는 1호 행사이기 때문에 김정일이 언제 나올지 몰라 이게. 그래서 아마 날짜를 5일 정도 이제 잡아야지 그 기간에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긴 시간을 아마 잡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야, 어쨌든 우리 저 아버님께서 정말 북한 바다의 모든 걸 정복하셨네요, 그죠? 태풍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태풍. 예. 아니, 본격적으로 탈북을 준비하신 건 언제부터십니까? 6개월 전에 바다에서 삐라를 주었어요. 삐라를 주신다고? 삐라를 주었는데 한국 삐라를 주었어요. 그때 그 삐라를 보고 나를 부르는 소리. 나를 부르는 소리. 그래가지고 반갑더라. 나를 부르는 소리 언니. 간다. 이제부터 시작한다 본격적으로. 이래가지고 머리 연구하고 짜내고 이래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삐라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삐라에 반기문 총장이가 유엔 사무총장이다. 맞아. 한국 사람이다. 월 한 200 정도 타는데 이거면 잎살 한 톤 쌀 수 있고 옥수수는 2톤 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삐라에 나를 부르는 소리. 요만한 종장이다. 그렇지. 썼더라고. 여기 바다에 그 떠 있는 삐라를 보고 나를 부르는 소리가. 표현이 적실하다. 아들은 군대를 갈 나이가 된 겁니까 그때가? 네, 아들은 이제 몇 달만 있으면 군대 졸업 앞두고. 가야 하길래 아들이 군대 못 가게 하자면 빨리 서둘러야 하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아들을 속이고 어차피 한국에 오면 아들이 이 또 새로운 세상을 볼 건데 그렇죠. 그때 알 건데 뭐 미리 말해줬을 거예요.
서프라이즈. 그리고 또 미리 말해주면 경비정이가 단속된다 하면 아빠가 한국 남수선 가자 했다 이러면 또 골 때리는 일이고 그러니까 그저 말 안 하고 그냥 오징어 잡이가 저 돈 벌라 라진에 가자. 그렇죠. 그러면 홍원에서 라진까지가 거리가 여기 울릉도까지 거리가 비슷해요. 홍원에서 딱 가운데니까 그렇지. 그래가지고 얘기를 안 한 걸 뿐이죠. 우리 애들 예방주사 맞을 때 병원 간다고 안 하거든. 맛있는 거 먹으러 갈래? 이렇게 주사 맞는 거지. 또 아들 정민 씨는 뭐 전혀 의심 같은 거 안 했어요? 아버님이 그렇게 오징어 잡입에 나간다고 했어요? 저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냥 라진에 가는 줄 알고. 라진은 너무 위잖아요. 또 반대에. 네. 그런 것도 몰랐죠, 잘. 북쪽인 건 알았습니다. 북쪽인 건. 제일 위쪽에 있는 건 알았습니다. 자, 어쨌든 아들한테도 그렇게 이제 오징어 배 타러 가자고 얘기하시고 혼자서는 준비하신 거잖아요, 탈북을. 네. 뭘 제일 열심히 준비하셨어요, 탈북하시면서? 그 출발하기 전에 기름 문제, 원료 문제가 기본 중요했어요. 배를 저기까지 가자면 기름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일수가 한 120마일 정도 됐어요. 근데 그 기름을 참 120kg를 넣어야 돼요. 근데 그 북한에서는 20kg 이상은 못 넣게 해요. 기름을. 왜? 초수가 단속이에요. 멀리 뛰어버리니까. 지금 의심하고서 이처럼 신고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기름을 넣는 문제 때문에 혼자서 많이 고민했어요. 사람들이 좀 주로 적은 시골 초소에 가가지고 거기다 배를 수리하는 것처럼 올려놓고 우리 아들 한번 자전거다가 기름 20kg 갖다가 넣어라. 또 며칠 있다가 또 어떤 여자 시켜가지고 니 좀 기름 20kg 넣어라. 그래 이런 식으로 해서 기름을 조금씩 며칠에 한 번, 또 며칠에 한 번 누가 의심하지 않게 그렇게 넣어서 120kg를 확보했어요. 와, 진짜 대단한 그냥 조금씩 모아놓는 거죠. 얼마나 걸렸어요, 그 모으는데? 한 달 됐는가? 아니, 선생님. 기왕하는 김에 150kg 하면 좋잖아요. 네? 150kg, 근데 200kg. 또 남으면 또 버려야 되는데 갈 기름만 넣으면 되죠. 내가. 자신감이 있으시구나. 돌아올. 편도만 끊으면 되는 거야, 편도만. 기름까지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려움이 더 많죠. 그래서 해상 탈출 비책을 또 준비를 하셨습니다. 어이구. 출발이 어디예요, 출발이 여기라고 보면 되죠. 아, 그 동네에서 들어간대. 그 동네. 출발은 여기인데 여기에서 이제 내가 계획한 거는 해상 경비정이 요래 있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해서 속초로 올 생각했어요. 공해상으로 나갔다가 국내를 나갔다가 속초로 다시 올 생각을 했어요. 밖으로? 네, 처음에는 계획을 그렇게 세웠는데 북한 경비정이라는 게 야내가 기름이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안가를 놓고 탐지기를 돌리고 있어요. 아, 닻을 내리고 거기서? 여기다 딱 한 군데 딱 서가지고 레이더를 그래가지고 레이더에 잡히는 따라가고. 아니 그러면은 탈북할 때 날씨는 어떠셨어요? 네. 비 많이 오고 날씨 나쁜 걸 알고서리 출발한 거예요. 3일 동안 비 쉬지 않고 왔어요. 아, 3일 동안 쉬지 않고. 그러니까 비가 쉬지 않고 오는 게 어찌 보면 날 도와주는 거죠. 비만 왔어요? 아니면 파도도 쳤어요? 파도도 많이 쳤죠. 파도도 많이 치고 비도 많이 오고. 아드님 악천후구나. 아니 남들은 날씨 좋은 날 골라서 오던데요? 이 바다는 조용한 때는 저 수평선 먼 데까지 배가 있는 거 보여요. 이 파도가 너무 심하고 비 오면 낮에도 저기 있는 바다 배도 잘 안 보여요. 아, 그래서 날씨 안 좋은 날을 고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태풍을 뚫고 연습하셨나 보다. 날씨 안 좋은 거 3일 동안 비 오고 날씨 안 좋은 거 날씨 다 듣고 그러고 요때 요 시간이다 이래가지고 그때 거기다가 이제 이미 태풍이나 뭐 폭풍우는 선수니까. 태풍에는 자신 있으니까. 이것도 태풍이 자신 멋있어. 속초를 이렇게 해서 속초로 갈 생각에 그렇죠. 했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오다가 다음날에 밥 먹는 순간에 저녁밥 먹으라 잠깐 선원실에 들어간 그때 기관장 보고 자 이 방향으로 가라. 여기 단속종이 있는 구역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주고 들어가서 밥 먹었어요. 밥 먹었는데 배가 옆에 있더라고요. 배가
옆에 있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경비정이 따라오더라고요. 어머, 어떡해. 야, 이거 큰일 났네. 걸렸다. 좀 빠르죠. 네. 우리 배는 3.5노트 나오고 경비정은 한 20-30노트 나가니까. 금방 잡히죠. 네. 이게 3.5노트면 진짜 느린 거예요. 와. 쫓아오길래 다시 일본 쪽으로 갔어요. 일본 쪽으로 이렇게 갔어요. 다시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빠가지고 이렇게 배를 틀어서 북한 쪽으로? 북한 쪽으로 다시 갔어요. 작은 배들은 팍팍 이렇게 꺾을 수 있어요. 토끼처럼. 네. 탁 바꿀 수 있는데 저 큰 배는 따라오다가 갑자기 팍 꺾지 못해요. 이제처럼 비기들. 그 한 번 그때 꺾을 때마다 시간을 얻고 하다가 다시 북한으로 가니까 야, 이 배가 멈춰 서더라고요. 아, 이제 북으로 돌아가는구나 싶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일본 쪽으로 이렇게 쭉 갔다가 속초에 오자니까 거리가 너무 멀더라고요. 기름도 안 되고. 그렇죠. 이게 너무 시간을 허비해서 기름을. 그래서 울릉도로 간다고 이 울릉도로야. 여기서 돌렸어요. 울릉도를 장담해가 아침에 날이 푸른푸른 밝기 시작해서 구름 같은 섬이 탁 생기더라고요. 울릉도에 아까 대사관 가듯이 자연스럽게 그냥 들어가서 계세요? 했어요? 아니면은 해군이나 뭘 발견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새벽에 이제 울릉도 한 20마일 남겨놓고 있었어요. 네. 아, 한국이라면 그냥 불만 쫙 켜지고 밤에도 완전 불바다를 이렇게 변할 줄 알았어요. 실화에서 봤듯이. 네. 그런데 거기 갔는데도 한 20마일 남았는데도 불이란 거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울릉도라는 건 확신했어요? 아니면 야 이거 잘못하면 북한 땅이다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울릉도라는 걸 확신했어요. 어떻게? 이제 위도 경도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와, 살았구나 이제. 내가 이제 울릉도에 도착했네. 우리 아들이 소변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보고 오라 했고 와서 제가 섬이 앞에 섬이 있어. 하여튼 이게 뭔지 알아? 저 무슨 섬이야? 섬인지 아나? 아까 모른다. 그래서 저기 울릉도란 섬이다. 알아 울릉도를 근데 모를 거 아니에요. 울릉도 모를 것 같아요. 울릉도라는 노래도 있어가지고 저는 울릉도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한국 땅이라는 거? 예. 놀랐겠다 그럼. 동네에도 사람들이 이제 울릉도까지 갔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신 분들도 있다는 소문도. 근데 아버지가 나진이 아니라 울릉도 왔다는데. 어떻게? 깜짝 놀랐죠. 저는 이제 다시는 못 돌아가는구나라는 생각에 울고. 아니 정민 씨 근데 출발 전에는 그래 몰랐다고 쳐도 예. 출발해서 그렇게 가는데 정말로 나진에 가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 눈치가 전혀 예상 못했어요? 아니 고기도 한 번도 안 잡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가기만 하잖아요 네. 지금. 출발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가판 위에 있는 저희가 기계 올릴 때 쓰는 그런 도구들을 다 뜯어서 버리시더라고요. 네. 고기 잡겠다고.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왜 이런 걸 다 버리지? 안 걸리죠. 그게 한 번 의심스러웠고 한 번은 이제 나침판이 제가 라지는 북쪽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나침판은 남쪽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이 너무 그래서 아닐 거야. 나침판이 고장 났을 거야. 신뢰 장난. 무한 신뢰네, 무한 신뢰. 그 의심스러웠지만 그래도 가는 거야? 네. 뭘 버리신 거예요? 왜? 배에다가 우리가 뜨라를 한다 해가지고 뜨랄 장비를 실었어요. 양만기하고 양만기. 고물하고 이처럼 그 양만기가 300kg 정도. 그 양만기 무게만 세 덩어리 되는데 저거 필요 없는 건 왜 저거 가져가니 이래 생각나더라. 그래서 버리고 가서 새 거 산다. 버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버렸어요. 버리니까 그 300kg란 중량을 버리고 학대판까지 다 버리고 그 쇠랑 이 씌워져 있는 난간대까지 다 버렸어요. 울릉도 쪽으로 가다가 저쪽에서 북한 배 나타났다고 도망다니다가 다시 내려오는데 양만기 다 버리고 고기는 잡을 마음도 없고 얼마나 말대꾸를 하고 싶었겠어요. 아빠가 목숨 걸고 데려왔잖아요. 네. 정민 씨는 한국에서 어떻게 생활은 좋아요? 네, 열심히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좋은 소식도 있어요? 네, 8월 달에 제가 아기 아버지가
저만 안 갔습니까? 돈수도 안 갔는데? 나는 안 간 거고요. 난 못 갔니 그럼? 모르지 뭐. 그럼 부인께서도 북에서 오신 분이에요? 네. 어디서 오신 분이에요? 이쁘다. 고향 쪽이에요? 아니면? 아니요, 양강도. 양강도. 오는 뭐야? 이뻐요? 예. 어디가 그렇게 이뻐서 결혼하신 거예요? 모두 뭐 생각하는 면도 많이 생각해주고 저를 많이 생각해주는 것 같아가지고 착하고. 양강도 아버지 뭐라고요? 아빠 뭐래? 착하고 이쁘고. 며느리가 착해요? 며느리 착해요. 아버지가 사는 법을 가르쳐주잖아. 착하면 됐죠. 내가 참 아들하고 이렇게 같이 탈북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실 때가 언제였어요? 네. 우리 아들이 그때 키가 북한에서 키가 한 163? 163 정도 돼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국정원 하나원 졸업하고 소리 하나원에서 갈라져 있었어요. 미성년자니까 여자 하나원이 있고 나는 남자 하나원이 있고. 네네네. 일단 하나원 생활이 끝나가지고 만났는데 와 그때 키가 이게 한 15cm 자랐어요. 15cm? 3개월 만에. 이거 군대 나갔으면 허약 걸려가지고 그냥 나가서 그때 야 진짜.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우리 아들도 이제 아빠처럼 자기 자식을 아빠 했던 것처럼 책임 좀 져달라. 난 이거 하나 부탁하고 싶습니다. 멋있어요. 진짜 멋있어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1,7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심장 껴본 적이 너무 오랜만이에요. 쿵쾅쿵쾅한데 지금까지 진정이 안 돼요. 이거! 나 가져도 되는 거야? 정말 저 주신다고 했어요. 아니 이 포용지라는 게 뭔가? 이게 무슨 쏘는 포도 아닌데 포즈가 폰가고. 은행 갔는데 이름이 뭔가 해서 네? 이름을 대야 돼요? 은행에서도 안 가르쳐 주려고? 네, 진짜 무서워서. 채널 A